안녕하십니까, 지팡이입니다. 제가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도 항상 그 장기화 기간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장기화 기간이 비영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장기화 기간은 분명히 비영리 기간이 맞습니다. 하지만 본래의 그 목적은 역시 그 장기화 기간을 개설할 때는 모두 돈을 벌려고 개설을 하시죠. 대부분은. 물론 아닌 데도 있습니다만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장기화 기간의 본래의 그 목적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또 저희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이 이 장기화 기간에 회계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 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자, 장기화 기간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 목적입니다. 목적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. 어떤 일을 하던. 고기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되고, 새를 잡으려면, 꿩을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되고, 그럼 고기도 못 잡죠. 반드시 꿩 잡으려면 산으로 가고, 그죠? 고기 잡으려면 강이나 바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가다 보면 이거 내가 뭐하러 여기 오고 있는 거지? 가고 있는 거지?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. 그래야 최대의 이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운영주체,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영주체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목적에 맞는 운영주체를 좀 가지셔야 된다. 개인, 법인, 조합. 특히 이제 그 지방에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렇게 몇몇 분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하거나 하는데, 그럴 때도 이제 도대체 저 조합을 왜 하지? 하는, 좀 안 맞는데, 그런 지금 제가 상담도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, 어쨌든 이렇게 개인으로 운영할지 법인으로 운영할지 분명하게 나는 조합으로 해야지, 이게 이제 목적하고도 맞죠. 분명하게 나는 장기화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좀 달성해야겠다라는 이 목적이 분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좀 의논을 하시면, 그러면 좀 다른 취지의 다른 취지의 어떤 그런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목적이 불분명해서 신나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,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야. 이러보시면 제가 굉장히 황당하죠. 전 돈이 목적인 분들한테만 좀 상담을 드리는 편인데, 자, 돈이 안 돼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. 여태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장기화 기간 대표님들을 한 수천 분을 좀 만나 뵈도 적어도 1000분은 넘게 만나봤으니까,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이 돈이 안 돼요의 질문이에요.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어르신의 수를 먼저 물어봅니다. 대표님, 어르신이 얼마나 되죠? 라고 이 어르신 수를 물어봐요. 먼저 이 시설이나 이런 쪽은 15명이 안 되면, 즉 50명 시설이든 100명 시설이든 상관없어요. 현재 어르신의 수가 15명이 안 되면 손익구조가 맞춰지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센터인 경우에는 25명이 안 된다고 하시면, 그러면 다른 어떤 상담도 잘 안 해요. 왜? 어르신 수를 늘리는 게 일단 급선무이기 때문에.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불리든 뭐 어떡하든 하죠. 당장 운영이 안 돼가지고 뭐 임대료 걱정을 하시는데,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다. 그리고 이 시설은 15명이 넘어가면 49명까지가 아주 이익이 좀 극대화가 됩니다. 물론 이제 대형화 될수록 더 극대화가 되고, 큰 대기업에서는 대형화를 짓는 추세인데,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49명까지가 최고로 좀 좋고, 근접할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니까요. 그리고 49명을 넘어가면 뭐 여타 법령에도 좀 저촉이 되고 운영에도 좀 약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. 제가는 80명이 넘어가면, 이 80명 어르신 수가 80명이 넘어가면 이제 기업이죠. 일단 구멍가게 수준은 벗어났으니까, 그럼 이 80명인 정도가 벗어나게 될 때는 조금은 좀 사업적인 다른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돈이니까 어르신의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. 뭐 이
돈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도 제가 어르신 수를 물어보면 아,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르신들은 그러면 이 돈이 어르신 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모집하나요? 라는 질문이 또 많죠. 예, 따라서 이게 연관되는 일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예,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시면 되죠. 근데 이제 이 열심히가 전혀 엉뚱한 열심히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예, 예를 들어서 광고가 대표적인데 이 광고한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예, 생각보다 그게 적어요.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나름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어르신 모집하고 하는 걸 지켜보고 회계를 해봤기 때문에 아, 이게 제일 정말 괜찮은 방법이구나 하는 거를 아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유튜브는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름 정말 어르신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오십시오. 예, 저 나름대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직접 모집을 안 해봤지만 많이 조언을 드려봤거든요.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있었으니까 그 개개인별로 그 대표님에 맞게끔 그 기관에 맞게끔 좀 제가 조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고려할 사항은 이제 돈을 벌려면 미리 좀 준비할 게 있겠죠. 뭔가 좀 한번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뭐냐?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판이하게 좀 돈 버는 방법도 틀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역시 틀리겠죠. 예. 그리고 이 서비스의 종류는 급여라고 하죠. 이 급여의 종류, 즉 요양원, 뭐 공생, 주간보호, 뭐 방문요양, 뭐 이런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특성들이 틀려요. 그래서 이 서비스의 종류를 한번 염두에 두셔라. 일단 대표님이 나는 장기간 기간 대표라고 안 하시죠. 예, 대부분 땡땡 무슨 뭐 재가센터, 땡땡 요양원, 뭐 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름은 제외하고 이 뒤에 붙는 이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틀려져야 됩니다.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도 다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종류가 좀 어떤지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기간은 그 어느 직종보다 제가 느낄 때 제조업이 뭐 인력이 없고 어쩌고 하잖아요. 근데 인력이 없고 이런 거지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장기간만큼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게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 기관업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사업, 즉 직업 속에서 비슷한 형태를 띠거든요. 재가센터는.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을 모셔다가 케어를 해드리는, 즉 선생님들이 그 케어를 하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가 돼요.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, 즉 선생님들에 대해서. 그리고 요새 다른 업체에서는 좀 어떡하나 한번 염두에 두셔봤으면 좋겠어요. 요새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데 그런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뭐 사회보장정보는 지금 어떻게 좀 인력을 운영하는지, 그 다음에 서울요양원은 다 아시죠? 예, 이 서울요양원은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신경을 쓰시고, 아, 이런 걸 우리 선생님들도 보시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거. 돈이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,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일단 깔끔한 게 좋습니다. 인사관리 너무 이렇게 인사관리만큼은 좀 여기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있는 데거든요. 그러니까 인사관리만큼은 좀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, 이걸 임의대로 처리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돼요. 회계도 이게 인사관리가 잘 돼야 그 다음에 회계거든요. 그래서 이 재무회계를 너무 얻으래도 인사관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고, 재무회계도 너무 이 재무회계 자체의 방법과 격식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볼 사항이 있는데, 지역적인 특성을 굉장히 타죠. 요양원은 지역적인 특성을 안 타죠. 예, 전국구. 재가센터도 전국구로 좀 움직이고, 근데 주간보호는 지역적으로 이제 소형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뵙기 못해요. 요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, 어쨌든 지역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. 요양원을 내는데 경기도 북부에서 낸다? 아, 요새 좀 안 내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, 주간보호를 하는데
그 시군구의 어르신 수나 기관 수를 파악을 안 하고 하신다.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번 그 특성, 요거는 이제 이 개개인의 급여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가 1등급, 5등급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. 대표님들 중에 진짜. 물론 이건 아시는데, 1에서 5등,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죠. 근데 금방 하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타켓을 하는 그 어르신이 어느 등급의 어르신인지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. 각 등급별 특성에 대해서도 무관하지가 않다. 또 가족요양보호사님하고 제가 기준에 일반 요양보호사님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. 그리고 어느 하나만 또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의외로 그것도 효과적이고요. 나는 가족요양만 할래. 나는 가족요양은 안 해. 일반 요양만 할래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왕왕 있어요. 근데 의외로 또 효과적이더라고요. 제가 지켜보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, 어르신 수가 지금 전체 그 어르신 수는 900만이죠. 예, 노인 인구가 900만이죠. 근데 그 중에 수급자 어르신은 100만이다. 이거 13%인가? 따져보면 꽤 지금 많죠.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건가? 줄 건가? 또 이 100만의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, 즉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 어르신의 분포가 이 100만의 분포가 다 틀리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시를 매번 해요. 매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거의 그 2달에 한 번씩은 고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. 요거 한번 신경을 좀 써보시고 지켜보시라.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, 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라. 미래나 장기간 기간 그 노인 장기간 보험의 어떤 비전 문제에 대해서도 남일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있게 기사를 좀 살펴보시라는 뜻에서 이거 한번 짚어봤는데,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비단 뭐 이 노인 장기간 보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노인 복지 사업에서 이 노인 인권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그걸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약간 좀 어려워지지 않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, 이 미래에 한번 노인 장기간 보험이 이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살펴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버타운이나 간병센터도 유사하게 지금 운영이 되죠. 이 요양원이나 유사하게. 보통은 이제 이 실버타운 옆에 간병센터하고 굉장히 크게 운영하시는 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몇 업체에도 한번 답사를 나가봤는데, 보면, 요양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. 제가 공생, 주간보호, 뭐 요양원 이런 데를 꽤 많이 다녀봤어요. 이런 데만 시설만 한 200군데 넘게를 다녀봤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번 대부분 제가 센터를 주로 많이 다녀봐서. 근데 보면 이 요양원이나 이런 쪽하고는 이 그 실버타운 이쪽이 뭔가 유사한 것 같은데 완전히 좀 틀려요. 간병센터도 제가 봐도 약간 좀 틀리고요. 그리고 이 인원 구성이 지금은 이제 거의 아주 고급은 또 이제 그 고급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고요. 또 분위기도 그렇고, 뭐 약간 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실버타운이나 일반적인 간병센터 같은 경우는 가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인력 구성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, 대표님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, 저희 그 홈페이지나 또는 이런 댓글로다가 한번 우리도 답사 한번 가보자 하면 제가 몇 군데,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몇 군데에 대해서 한번 주선을 해서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시고 한번 간담회도 갖고 해서 이야기도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, 이 재무회계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냈다, 영수증을 안 붙여서 영업정지당했다,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.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현지조사들이 안 나가서 그런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.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들어오니까. 또 뭐 지금 근자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 직책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회계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안 하는 게 좋은데, 이 직책비 같은 것도. 그래서 이런 어떤 카드나 통신이 돌면 굉장히 저희가 힘들어져요.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마찬가지겠지만, 돈을 버시려면 이런 거짓말들,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. 이런 거짓말에 귀를 딱 닫으시고
오로지 내가 어르신 케어에 집중하고 장기간 기간 운영에 집중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본래 일의 목적이 돈 버는 거잖아요. 거기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걸 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리고 모든 거에 선의의 원칙이 우선합니다. 즉 이 선의의 원칙은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여러 분야의 운영이든 또는 저희 재무회계든 설명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이 선의의 원칙이 핵심이 되고요. 장기간 기간 운영하는데 선의의 원칙으로 운영하면 웬만해서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이 선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추후에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자, 돈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